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어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3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진행되는 광고들은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광고가 아니라 우리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홍보해드리기 위한 시간이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치클럽 광고입니다. 양재천의 감성 휴식터 키치클럽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서비스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이제 슬슬 날이 풀리면서 산책하기가 좋아졌는데요. 양재천 길 따라 핀 벚꽃을 만끽하시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키치클럽을 방문해보세요. 낮에는 커피와 디저트가, 밤에는 와인과 안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나 와인을 잘 모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키치클럽에 상주 중인 전문가가 입맛에 맞는 커피와 와인을 추천해 줄 겁니다.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해보세요. 그 다음은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의왕역 인근에 위치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에게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 음료와 함께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도서를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거트 음료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맛은 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해보세요. 이거는 본인들 동의는 안 받은 건데 나이트 시네마의 형제 팟캐스트 시네타운 3구나 어디 영점은 시네타운 19의 청취자들이 가지치기해서 만든 팟캐스트 채널이라는 면에서 저 나이트 시네마와 이제 형제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DJ 분들이랑도 다 친분이 있고 그래서 형제 팟캐스트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삼덕유화공사 팟캐스트는 형제 팟캐스트라는 표현보다는 형님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형님들이시기도 하고 워낙 잘 나가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형님 팟캐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시네타운 3구, 어디 영종, 그리고 삼덕유황공사 이 모두 다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세 채널 모두 유튜브 채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것 때문에 팟빵 깔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유튜브 뮤직을 통해서 들으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타운 3구랑 어디 영점 같은 경우는 제가 게스트로 몇 번 나가서 녹음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삼덕유황공사 같은 경우는 정식 녹음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저기 아까 광고도 했었던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 거기 놀러 갔다가 삼덕유황공사 그 형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그 대화 나누는 거를 녹음해서 그게 삼덕유황공사 에피소드로 올라간 게 있긴 해요. 근데 이 삼덕유황공사 형님분들이 녹음을 위한 스튜디오도 따로 마련을 하셨는데 그곳의 위치가 제가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가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스튜디오 구경도 하고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놓으셨는지 구경도 하고 그리고 게스트로 참여도 하고 싶은데 물리적인 그 거리 때문에 짬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 자가용 그냥 운전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소에 자가용을 제가 못 씁니다. 왜냐면 제 와이프가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차를 평소에는 못 씁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일찍 자요. 그 방송 시간 전에 잡니다. 일찍 자면은 한 9시에도 자고 늦게 자도 한 10시 반 이때쯤이면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애를 재우고 난 시간에 제 시간을 활용을 해서 방송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다든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하면은 그 늦게까지 안 잘 거잖아요. 한 11시 12시까지 저도 그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은 거의 한 11시 12시에 잔 것 같거든요. 공부하다가 일반 가정집이다 보니까 방음 시설이나 장치 같은 것들이 정교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딸이 아빠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약간 흘리듯이 던져봤어요. 우리 애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늦게까지 집에서 시간을 보낼 텐데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전세로 들어가서 나도 따로 스튜디오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실현 가능성은 좀 힘들죠. 전세가 얼만데 그 최소 1,000단위는 들어갈 텐데 아무리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 해도 그거 이자며 이런
이런 거 하면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유튜브나 컨텐츠 활동을 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회수가 몇백만 회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긴 한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번 툭 던져봤어요. 와이프 입장에서 남편이 그런 얘기 하면은 아니 어딜 두 집 살림 차리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엄청 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와이프가 흔쾌히 그래 그때 가서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 이렇게 선뜻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좀 고맙더라고요. 좀 감동이었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그 전에 10만 찍고 새로운 스튜디오로 가시죠 라고 하는데 진짜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애가 중학생이 되려면은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6년 안에 10만 유튜버가 돼가지고 별도의 스튜디오를 차린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근데 제가 또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되니까 혼자 막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러면은 라이브만 거기서 하고 편집이나 이런 건 집에 와서 할게 라고 하니까 아니 뭐 하러 그래 편집도 다 거기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혼자 막 상상한 나래를 펼쳤습니다. 게임기나 이런 것도 좀 갖다 놓고 왜 남자들 하는 그런 그 행복한 상상이 있잖아요. 저는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음료수 냉장고 이런 것도 따로 해놓고 예쁘게 꾸미고 뒤에도 지금 횡한데 굿즈로 가득 채워가지고 장식을 해놓고 뭐 이런 혼자만의 행복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님 말씀처럼 6년 동안 10만 유튜버를 달성해서 그 호들갑을 떨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너무 좋겠네요. 그거 정말 베스트죠. 목적은 두 집 살림이시군요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선동과 날조. 오늘 그 소개해드릴 작품 중에 댓글 부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선동과 날조를 주제로 그런 작품인데 우리 신가님께서 또 선동과 날조에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파임님 와주셨어. 안녕하세요 파임님. 전 진짜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개근 멤버였거든요 채팅창에. 근데 요새 바쁘셔가지고 라이브에 못 오셔서 그래서 그냥 뭐 바쁘셔서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왔습니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파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파임님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형제 팟캐스트라고 제가 언급했었던 시네타운 3구의 메인 진행자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시네타운 3구 정말 재밌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팟빵으로 저는 듣는데 보통 이렇게 댓글 남기면 다 듣고 남기던가 아니면 정리를 좀 해서 남기는데 저는 듣다가 실시간으로 이런 멘트를 했네 라고 하면 그 멘트에 대한 리액션 댓글로 남기고 이렇게 무슨 라이브 채팅하듯이 댓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네타운 3구 그 팟빵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저 혼자서 한 에피소드에 댓글 2-3개 달아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듣고 있는 방송이고 제가 주로 팟캐스트를 듣는 시간대가 출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예요. 그리고 저는 출퇴근을 주로 도보로 합니다. 도보로 하면은 편도 한 30분,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제가 팟캐스트를 듣는 시간이자 제 힐링 타임이에요. 그 시간이 걸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들 듣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제 힐링 타임이기 때문에 가끔 왜 이렇게 동선이 겹쳐가지고 지인이랑 같이 걷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반갑긴 한데 그 마음속 한구석에는 약간 혼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MBTI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은 E가 나오는데 한 번씩 I가 나오는 이유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막 즐겁게 하하호호하는 시간도 저에게는 이제 에너지를 받고 되게 힐링하는 시간인데 반면에 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도 저에게는 에너지 충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E 성향과 I 성향이 좀 골고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슬슬 좀 휴대폰을 사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반에 한 26명인가 8명인가 그 정도의 인원이 있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앞으로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출할 때 보면 한 6명 정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저희 애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잖아요. 걔들이 공교롭게도 다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라서 휴대폰을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랑 친한 친구들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가 갑자기 휴대폰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죠. 지금은 너 혼자서 어디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이 필요하지가 않다. 지금은 엄마가 너 등교시켜주고 하교시켜주고 학원 갈 때도 엄마가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네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혼자서 뭐 학원을 가거나 혼자서 등교 학교가 가능할 때가 오면은 그때 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휴대폰이 없으니까 학교 같은 반에 또 친한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걔도 맞벌이라서 휴대폰이 있는 친구였어요. 휴대폰 번호로 교환을 했는데 그 친구는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 저희 와이프 휴대폰 번호를 그 친구 폰에 입력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번호를 받아와야 될 거잖아요. 스케치북에다가 스케치북 한 페이지 가득 차게 대문짝만하게 010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받아서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그 친구랑 연락을 하는데 둘이 문자로 노는 거예요. 와이프가 휴대폰 주면은 문자로 우리 국기 맞추기 놀이 할까? 이러면서 상대방이 국기 보내면은 그거 어느 나라 국기인지 맞추고 또 둘이 또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휴대폰으로 하는데 타자가 익숙지 않으니까 이게 자판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말로 하면은 자동으로 타이핑되는 기능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모지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엄마 기분 좋은 걸 표시하고 싶은데 뭐 쓰면 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거 막 알려주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좀 귀엽더라고요. 어릴 때는 집 전화로 참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집 전화 없죠 다들? 예, 집 전화 없어요. 어릴 때는 그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같이 만나자라고 연락을 만약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상대방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여보세요 막 이러면은 막 갑자기 탁 끊는다든가 저 뭐 누구 친구 누군데요 뭐 누구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막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게 좀 인사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꽃을 피워봤네요. 그러면은 이제 11시도 넘었으니까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방송했었던 거 편집해서 올렸고요. 개인적으로 지난주 컨텐츠들이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은 특히 그을린 사랑 같은 경우는 자화자찬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진행했었던 컨텐츠들 중에서는 나름 내용이 잘 뽑혔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뿌듯한 컨텐츠였어요.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편집을 했던 컨텐츠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너무 감사한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 댓글 하나만 읽어보고 갈게요. 저도 본 영화지만 전 누가 이 영화에 대해서 물어봐도 몰라? 결말 충격적인데 영화는 좋았어. 추천? 이라고 밖에 못할 것 같은데 밈은 이 짧은 영상 안에서 엄청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시네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감탄하면서 반복 시청 중입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애정을 가지고 제작한 컨텐츠에 이렇게 너무 잘 들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힘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댓글도 하나 달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그을린 사랑에 달린 댓글이고요. 영화는 이미 봤는데 왓챠 파티에서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 잠시 들렸던 시청자입니다. 최근 필름 상영을 했었군요. 알았으면 저도 예매 도전했을 것 같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그을린 사랑을 왓챠 파티로 봤었거든요. 제가 이 그을린 사랑 왓챠 파티 진행하는 걸 보고 들어오셔서 잠깐 인사하고 나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컨텐츠에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우연이 다 있구나. 너무 반가웠던 댓글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들을 봤는지 소개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고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 실사 영화상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감독은 웨스 앤더슨 감독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죠. 동명의 단편집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생 시간이 되게 짧아요. 단편 영화라서 37분입니다. 저는 이 37분이라는 그 시간보다도 체감 시간이 훨씬 짧게 느껴질 만큼 재밌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 플레이타임 내내 대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상영 시간은 37분이긴 하지만 대사 양만 따지면은 웬만한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편 영화의 대사량과 맞먹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청소년 단편집을 원작으로 하기 때문에 웨스 앤더슨 감독이 좀 의도적으로 연출을 약간 동화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율부터가 4대3 비율을 이제 차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봤던 작품들 중에서 4대3 비율을 썼던 게 뭐가 있었지 생각을 해보면은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의 더 웨일이라는 작품이 이 4대3 비율을 사용을 했었죠. 더 웨일 같은 경우는 원래 연극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주인공의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요 4대3 비율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공간감이나 아니면 인물들의 그 특성 같은 것들을 한 화면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담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연극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4대3 비율을 이 작품에서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헨리 슈거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 4대3 비율을 쓴 거는 더 웨일처럼 연극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책을 읽는 듯한 그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4대3 비율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배경 같은 것들이 바뀌거나 할 때, 예를 들어서 밀림에서 촬영한다 그러면은 실제 밀림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그림으로 그려진 그 밀림 그림이 좀 교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 뒷 배경의 세트가 바뀌는 걸 보여준다든가 이름으로써 이거 약간 연극처럼 진행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거 연극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의도했던 게 연극보다는 책 느낌을 내기 위해서 요런 연출들을 사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책 중에서도 팝업북들 있잖아요. 이게 펼치면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런 팝업북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연출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부터 내용 이야기보다는 계속 연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7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웨스 앤더슨 감독이 잘하는 그런 연출들과, 그리고 여기서만 시도하는 독특한 연출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동안 내용적인 걸 떠나서도 그냥 이 시각적인 것들이라든가 이 연출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등장인물 한 명이 나와서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본인 혼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관객들한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제4의 벽을 허문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독백이 아니라 관객들한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였구나 라는 거를 그때부터 확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그 뒤로도 계속 인물들의 대사가 영화에서 하듯이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구연동화 하듯이 이렇게 대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 영화에서 대사를 쓰면 안녕하세요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이거를 다 대사로 해요. 그 지문들을.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구연동화처럼 연출하기 위해서 대사를 이렇게 독특하게 구성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게 된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자려고 침대에 탁 누웠는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눈을 쓰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수년 동안 하는데, 그 노력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알게 된 의사가 그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그 인물을 계속 관찰하면서 일지를 썼는데, 그 일지를 이 헨리 슈거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도 똑같이 수련을 하면은 나도 이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본인도 똑같이 그 능력을 얻기 위한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헨리 슈거도 얻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카지노를 갑니다. 카지노에 가서 카드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엄청 거액을 따게 되죠. 근데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 거액을 따게 되니까 돈이 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마치 막 종이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이 돈을 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의미 없이 그냥 베란다로 나가서 바닥에 팍 뿌려요. 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지금 당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내 돈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니까, 기왕 그렇게 돈을 쓸 거면은 의미 있는 곳에 쓰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그 경찰관이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딱 각성을 해서 전 세계 각지의 어린이 병원이나 고아원 같은 것들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건설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헨리 슈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거 보면서 웨스 앤더슨이 빅피쉬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빅피쉬도 비슷한 분위기의 연출들이 있잖아요. 팝콘들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치우면서 간다든가, 엄청 큰 꽃밭에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독특한 장면들이 있는데, 이 웨스 앤더슨이 그거 리메이크 하면은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내용만 보면은 뭐 무슨 내용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편 동화집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동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로얄드 달이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인물의 삶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눈을 사용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의 과정은 동일하지만 삶의 끝이 다르잖아요. 한 명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고 한 명은 본인의 이름을 숨긴 채 전 세계에 고아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것들 이런 걸 남기고 떠나게 된 거죠.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는 가르치려 든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웨스 앤더슨이 그거를 굉장히 동화스럽고 구연동화하듯이 연출을 해놓은 덕분에 너는 무엇을 남기고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꼰대가 지적질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르치려 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메시지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속담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긴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 속담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름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거를 남기고 본인의 발자취를 남기는 게 좀 더 의미 있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현실에 맞춰서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자식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자식 교육 잘 시켜서 올바르게 잘 키워가지고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우는 게 지금 저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중에도 유효할지 그리고 내 자식은 내 마음처럼 커줄지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상을 위해서 감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제가 영화 비평 수업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 비평 수업에 비평을 써내기 위해서 요 감상을 했던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제출했던 이 비평문은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교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그런 비평문이 되었고 영화 이야기는 끝났고 이 영화 외적으로 듣고 있는 영화 비평 수업을 조금 해보자면 처음엔 주눅 드는 거예요.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 수업 왜 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칠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너무 발전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나름 신경을 써가면서 써서 낸 글이 거의 3분의 2는 고쳐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고 칭찬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 피드백에서. 그 부분이 주눅 들긴 했어요. 지금은 마음을 조금 바꿔먹은 게 제가 이거 비평 수업 주 1회씩 4주 총 4번 듣는다고 해서 글쓰기 실력이 얼마나 일치월장하겠어요. 그거 듣는다고 해서. 아니 그거 들었다고 글쓰기 실력이 일치월장할 것 같으면 다 듣지. 다 듣고 다 글 잘 쓰지.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여기서 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나는 비평을 쓰는 거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나랑은 안 맞아. 그래도 최대한 수업에는 집중을 하되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를 좀 얻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고가평가라는 것을 받죠. 그래서 저는 평가받는 것에 제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벌써 직장인 거의 한 13년 차가 다 되어가니까 13년 동안 매 연말이 되면은 제가 1년 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받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거는 그 문과의 영역인 글을 쓰는 거지만 이과의 영역인 개발자들도 코드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내가 짠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 줄 한 줄 이거는 왜 이렇게 짰고 이거를 리뷰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거랑 사실 이 비평문 써낸 거를 피드백 받는 거나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겠다. 제가 올리는 컨텐츠도 그렇거든요. 컨텐츠 하나하나가 다 청취자들의 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남기지 않더라도 조회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연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쨌든 요 기상천외 한리슈거 이야기를 써냈고 많은 그 피드백을 받았고 약간 기가 죽었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좀 얻어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횡설수설 좀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도 평가를 받고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럴 기회를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이 시간이 아니었더라면은 제가 쓴 글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경험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내 것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강사님이 해주신 것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문장은 왜 문제가 되는 문장이고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좀 더 자연스럽고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한 줄 한 줄 설명을 해주시는 기회가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쇼메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평이 제일 어려운 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비평은 있는 그대로 팩트에 의거해서 써야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감상이 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빼고 어떻게 비평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리뷰 쓸래요. 저는 그냥 감상문 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댓글 부대 이야기를 할 건데 댓글 부대를 위해서 쓴 대본은 100% 감상문입니다. 정말 편하게 내가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주주주 막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댓글 부대 스포일러가 이게 중요한 영화인가 반전이 중요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여러 가지 리뷰나 SNS 같은 데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땠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모호한 결말이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만 언급을 하고 요 리뷰를 진행을 할게요. 만약에 나는 진짜 그런 것조차도 나는 듣기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작품을 보신 후에 이걸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 언급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쭉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댓글 부대 작품을 보신 분들은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댓글 부대를 봤습니다. 원작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원작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영화는 이 국정원을 다룬다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여론조작을 다룬다는 그 소재를 쓰고 있으니까 아마도 원작 소설에서 모티브랑 큰 줄기만 따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촬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촬영을 했네요. 근데 요때 대한민국에서 촬영 중인 영화가 이 댓글 부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2023년 요 촬영 기간 요 당시에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 걸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코로나 기간 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일명 창고 영화라고 하죠. 그 창고 영화들을 밀어내기에 바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댓글 부대는 비교적 진짜 최근에 촬영이 돼서 완성이 된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은 게 진짜 2023년에 촬영이 진행된 게 이 댓글 부대밖에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가장 유명한 천만광역을 돌파를 했던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촬영을 했던 작품이고 파묘도 20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촬영을 했던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던 시민더키 같은 경우도 개봉은 24년 1월에 했는데 촬영 기간이 2020년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크랭크인을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는 작품 수가 한참 활발하던 때보다는 체감적으로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꾸준히 개봉하고 있는 이런 영화들은 최근에 촬영된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다 촬영이 되어 있다가 개봉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최근에 개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영화 시장이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은 안국진 감독의 작품입니다. 감독의 전작이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해서 이정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그런 작품이죠. 이정현 배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유명한 배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저예산 영화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 역시도 사회 고발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댓글 부대가 이 감독의 전작이었던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랑 많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배우도 손석구 배우나 김성철 배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알려진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상업영화 치고는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195만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요 손익분기점 정도는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독의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모두 누구나 찌라시 같은 것들 많이 접해 보셨죠. 증권가 찌라시, 연예인 찌라시, 카카오톡으로 엄청 돌고 유행처럼 막 엄청 퍼지고 아니면은 각종 커뮤니티 같은데 게시글로도 올라오기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라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들 접해 보셨을 겁니다. 내용들도 하나같이 다 가십성이라든가 자극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지라시가 돌 때 사실 여부 확인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힘들죠. 당연히 사실 확인이 안 됐으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라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유혹적이고 달콤한 내용들이에요. 엄청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SNS, 메신저, 커뮤니티 이런 데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지라시가. 그냥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재미로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이럴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요 방식 자체가 소비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퍼다나르게 만든다라는 게 요 바이럴 마케팅인데, 이게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은 마케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하려는 마케팅의 일종이기도 하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스스로 이 정보를 퍼다나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이한 정말 광고 같은 그런 내용이면은 고객들이 직접 이거를 퍼다 나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교묘한 방법으로 자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퍼져나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럴 마케팅도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내용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행태긴 하죠. 그리고 커뮤니티나 SNS 같은 경우도 글을 쓰다 보면은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게시글 같은 걸 작성을 했을 때 첫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달리는 댓글들의 분위기가 좌지우지된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여론에 휘둘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던 찌라시, 이게 지라시인데 찌라시로 읽는 게 훨씬 더 입에 착착 붙어요. 그죠? 이런 찌라시, 바이럴 마케팅, 첫 댓글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 이 댓글 부대라는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김동휘 배우가 연기한 차타캇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 댓글 부대의 멤버들이 다 이상한 찡, 뻗킹, 차타캇, 펩텍 이런 이상한 그 닉네임들을 쓰는데, 이게 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닉네임을 이런 식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캐릭터 차타캇이라는 요 캐릭터가 하는 대사 중에 하나인데, 완전한 거짓보다는 진실이 약간 섞인 거짓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으로 보여졌습니다. 먼저 영화의 오프닝부터 손석구 배우가 연기하는 임상진이라는 요 기자가 그 나레이션을 하면서 오프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모르고 보면은 다큐멘터리처럼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객들은 처음에 그 장면이 오프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그냥 영화 안에서 배경 설명해주는 다큐멘터리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실제 근현대사 사건들이 그 영화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뭐야 이거 실제 사건이야? 라면서 약간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픽션이니까 진실이 약간 섞인 거짓말을 하면서 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이 전개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극 중 발생하는 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하이패스 방해 전파 사건, 담배 회사 광고 바이럴 사건, 그리고 대기업에서 인터넷 여론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가 있다라는 그런 글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음모론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영화적인 각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진실이 섞인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엔딩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 중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이 임선진 기자가 속아가지고 혼자서 망상에 빠진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음모가 있었던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영화가 결말이 나버리죠. 그래서 이 임상진 기자가 속았다로 봐도 말이 되고, 아니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로 봐도 말이 되게끔 열린 결말로 열어놓고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엔딩을 맺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결말을 내므로 해서 감독 본인이 만든 이 댓글 부대라는 이 영화를 하나의 거대한 찌라시로 만들어 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역설적으로 찌라시나 이런 부분들을 꼬집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게 좋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객들의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그 보통의 그 K 드라마나 K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임상진 기자가 통쾌한 복수극에 뭔가 성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최소한 그가 이 극 중에서 겪었던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이랬어요 라면서 명확하게 결과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한국 관객들은. 그런데 열린 결말로 모호하게 끝내버리니까 이게 뭐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쇼메이님이 망상에 빠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폴라 영화 중에서 컨버세이션을 보면은 진 해크만이 마지막에 그런 망상에 빠지는데 댓글 부대를 보니까 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라고 해주시네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 망상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좋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불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쇼메이님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임상진 기자의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오프닝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혼자 추리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망상에 빠진다거나 이럴 때 나레이션이 되게 많이 깔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 나레이션이. 왜냐면은 손석구 배우의 발음이나 톤이 좋아가지고 이 듣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나레이션을 사용함으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지는 효과도 어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레이션이 굉장히 잘 사용된 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좋았는데 나레이션 분량 자체가 많아버리면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레이션의 분량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그런 불호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가님께서 원작 소설을 지금 읽고 있는데 플롯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도 스토리가 아쉬웠어요, 플롯이 아쉬웠어요, 이런 불호의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보면서도 내용적으로 뭔가 아쉽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식을 잘 살려서 구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면서는 딱히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건 없었는데 이 나중에 다른 후기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쉬웠던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작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어야 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똑같이 안 가고 모티브만 따와서 진행을 할 거면은 제목을 다르게 지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목이 댓글 부대라고 하니까 저부터도 처음에 안 땡겼어요. 저는 이 문화의 날 찬스를 써서 그냥 별 기대 없이 보러 갔는데 의외로 재밌었던 거지. 아니 제목이 댓글 부대라고 하면은 이 제목에서 주는 묘한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제목이 댓글 부대라고 하니까 뭔가 B급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상 저보고 아니 그러면은 제목을 뭘로 해요? 뭐 추천 하나 해봐요 라고 하면은 저도 뭐 막상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 댓글 부대라는 이 제목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메이님도 공감을 하시네요. 원작이 있지만 제목부터 구린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을 해주시네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B급 영화 이야기하니까 잠깐 이 영화 외쪽으로 가서 삼천포로 좀 빠져보자면은 영화 비평 수업 때 B급 영화가 왜 B급 영화인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상업 영화보다는 저예산이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영화 자체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B급 영화라고 했겠거니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강사님의 설명은 B급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퀄리티가 떨어지고 다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오해다. 단 왜 그런 인식이 생기냐 하면은 이 B급 영화의 시작 자체가 옛날에 헐리우드나 이런 거대한 영화 시장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트장을 짓고 뭐 소품을 만들고 의상을 제작을 하고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화 촬영이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폐기하기가 아까우니까 남아있는 이 자원을 가지고 이 한정된 이 자원을 가지고 한번 찍어봐, 이거 가지고 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해가지고 영화 한 편 찍어봐, 너 하고 싶었던 거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됐던 게 이 B급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기는 있지만 B급 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퀄리티가 다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셔서 B급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B급 영화 중에서도 퀄리티가 뭐 웬만한 상업 영화 못지않은 그런 것들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쓰던 거 빌려서 쓴 거라 퀄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 맥락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다시 댓글 부대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호불호가 나뉘고는 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부터 사회적인 이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온라인 여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거, 그리고 손석구 배우, 김성철 배우, 김동희 배우, 홍경 배우가 연기하는 이런 주조연 캐릭터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배우들 역시도 연기를 훌륭하게 잘 해줘가지고
연기 구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없을 정도로 잘 해줘가지고 그게 몰입하기 쉬웠다는 점, 그리고 완전한 거짓보다는 진실이 약간 섞인 거짓이 더 효과적이라는 요 대사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점수를 좋게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살고 있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쉽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 중에서 무엇을 볼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지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정보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각자의 기준이 그래서 더더욱 필요해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SNS나 카톡으로 여러 가지 찌라시들이나 소식들이 전해져 들려오면은 그거를 보는 즉시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 글은 어디서 왔고 처음에 누가 썼고 이거를 구글링 같은 거를 해서 찾아보려고 해요. 실제로 기사가 났나? 라는 것도 한번 찾아봅니다. 물론 기사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냥 이 카톡으로 떠드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신뢰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누가 이랬대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게 있었대 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기사 있나? 요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지? 한번 구글링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원 출처를 찾아보려고 해도 안 나오는 게 있죠.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이런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려는 이 노력만 가지고 있어도 불필요한 정보에 우리가 휘둘리는 일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속된 말로 선동질이라고 하죠. 이런 선동질에 쉽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세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근데 물론 대세 여론이 대세가 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다 있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대세 여론이 된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대세 여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도 내 생각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싶다가도 많이들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편승해서 가는 게 사실 편하기도 하고 내 생각 정리하는데도 제일 쉬워요. 그게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쉽긴 하지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런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설사 나중에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바꾸더라도 일단은 한번 다른 생각을 꺼내보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바이럴이라든가 이런 선동 같은 것들에 휘둘리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해서 저부터도 제가 이런 거 다 지키고 안 휘둘리고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최소한 이런 노력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보다는 자극성이나 화제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정보에 잠식당하기보다는 주체적인 수용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댓글 부대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생각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구리다, 재미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리뷰를 남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댓글 부대에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지난주에 봤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쳤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이슨 스타뎀 주연의 비키퍼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냥 액션물입니다. 감독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 수어사이드 스쿼드 퓨리를 연출했었던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이라고 하고요. 시놉시스는 법 위에 있는 비밀기관 비키퍼, 그곳의 전설로 남은 탑 티어 에이전트 애덤 클레이는 기관의 눈을 피해 자취를 감추고 양봉가로 살아간다. 양봉가라서 이 비키퍼가 진짜 뭐를 의미하는 거네요. 양봉가로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유일한 친구 엘로이즈를 잃게 된 그는 피해 복수를 위해서 잠재웠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플롯만 보면은 존윅 분위기도 나고 그죠? 은둔에 있던 은퇴한 전직
고수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계기를 통해서 각성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요 플롯만 보면은 약간 조닉 플롯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이슨 스타뎀이 워낙에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요런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배우다 보니까 이게 되게 뻔한 플롯 같고 뻔한 배우 같은데도 이거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이 개봉도 전에 미리 풀렸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둠의 경로에 풀렸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북미 개봉이 1월이었네요. 그래서 보통 해외에 이렇게 몇 개월씩이나 먼저 개봉한 작품들은 어둠의 경로에 빨리 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둠의 경로로는 보지 맙시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더욱이 제값을 지불하고 영화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극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극장 상영작을 6개월 동안 OTT에 걸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뉴스가 됐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극장에서 뭔가 각이 좀 안 나와, 그러면은 빨리 VOD 서비스나 OTT로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업자들 입장에서도 수익을 취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무조건 법으로 6개월 동안 공개하지 말라라고 이거 딱 정해놓는다는 게 이게 과연 극장 살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영화를 살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데서 주워 듣기로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OTT에 빨리 걸고 빨리 못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는 걸 막는 게 더 중요하다. OTT에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통 VOD 서비스나 OTT에 걸리면은 그 걸리는 즉시 바로 립이 따져가지고 불법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고 처벌하는 걸 강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 유통을 막는 게. 그 실제 그 영화 매출에 타격을 주는 거는 이 OTT나 VOD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빨리 걸고 늦게 걸고 이게 아니라 그런 불법 유통되는 게 훨씬 더 타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법안을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공감이 됐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 이 형님 키가 174밖에 안 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깜놀. 맞아. 저도 그거를 뭐 최근에 안 건 아니고 예전에 제이슨 스타뎀 배우가 그냥 화면에 비춰지는 것만 보면은 액션도 워낙 잘하고 하니까 그래도 실제로 보면 등발이 있을 것 같은데 슬림 탄탄이더라고요, 몸매가. 그런데 비율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형님은 영국 악센트도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 멋진. 맞아. 목소리도 약간 요런 톤이잖아요. 요런 목소리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트랜스포터 시리즈였나? 트랜스포터 맞구나. 저는 요 트랜스포터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스타뎀 형님을 처음 접했는데 이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인상이 깊었던 게 나네요. 이때 트랜스포터에서 배우 석이랑 같이 나왔나 그랬죠? 석이를 경호하면서 어디로 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되게 재밌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메카닉 시리즈 너무 재밌게 봤다. 그러니까 이 스타뎀이라는 이 배우 자체가 장르가 됐을 정도로 그 나오는 작품들마다 분위기가 다들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다 재밌어. 평타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비키퍼 요 시놉시스에도 느껴지듯이 또 돌아온 전직 요원이야 이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뻔한 시놉시스인데도 왠지 기대하게 만들잖아. 그런 힘을 요 스타뎀 형님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약물 몸이 많은데 스타뎀은 진짜로 안 쓴 것 같아서 몸이 너무 예쁩니다. 특히 복근이랑 광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딱 실전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주는 몸매라서 맞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약에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볼 것 같은데, 경험상 이렇게 어둠의 경로에 이미 풀려버린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극장 상영 회차를 많이 안 주더라고요. 흥행을 의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발 시간대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유황공사 단톡방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번 주 개봉작 중에서 오멘 저주의 시작이 개봉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76년작 오멘의 프리퀄 작품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 오멘 시리즈를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런 무서운 영화가 있다. 저주의 시작 같은 경우도 볼 생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극장에서 공포 영화를 보는 경험은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귀를 막는다고 해서 놀라지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나중에 OTT나 VOD 서비스로 풀리면은 그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단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보니까 옛날 고전 호러 영화 중에서, 고전 오커틀 영화 중에서 악마의 씨라고 다들 아세요? 악마의 씨랑 분위기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악마의 씨의 시놉시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 상황이 뭔지 모르지만 제물로 바쳐질 여자를 그 사이비 신도들이 꼬셔가지고 파티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꿰어서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악마랑 성관계를 맺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악마의 아이를 임신하게 해서 그 아이를 뭐 출산하면서 뭐 끝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요 악마의 씨라는 고전 공포 영화가. 요 오멘 저주의 시작도 그 비슷한 플롯을 따라간다라고 하고 있고, 예고편만 보더라도 아 그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좋은 평을 이미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요런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북미보다 우리 국내에 먼저 개봉을 합니다. 이틀 먼저 개봉을 해서 요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시사회 겸 GV에 참석하게 되는 요 마더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GV 멤버 중에서 한예리 배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널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월요일에 개봉 전에 미리 감상하고 GV까지 들은 내용은 다음 요 시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스가 직독직히 하자면 엄마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제시카 차스테인 그리고 앤 해서웨이 요 두 인물이 이웃 주민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나이도 다들 비슷한데 앤 해서웨이의 아들이 난간 같은 데 있다가 추락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추락사를 요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죄책감에 시달리죠. 요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목격을 했음에도 저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요 앤 해서웨이 역시도 아들을 잃었다는 그 충격을 받아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다시 이 이웃 주민 간의 관계 회복이 되나 했는데 그때부터 제시카 차스테인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카 차스테인은 앤 해서웨이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복수를 본인한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갈등을 빚게 되는 그런 내용의 스릴러라고 합니다. 두 배우 전부 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GV 다녀와서 제가 후기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유미의 세포들 애니메이션이 극장판으로 개봉을 하는데, 드라마는 실사랑 애니메이션이랑 섞어서 제작이 됐잖아요. 근데 요 극장판은 풀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요거 저희 애랑 한번 봐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OTT 공개작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3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비딸이 공개가 됩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인데, 네이버 웹툰 원작 같은 경우는 코믹 요소랑 감동 요소를 모두 두루두루 다 챙겨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요게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우려를 많이 사기는 했어요. 과연 이게 원작의 그런 그 코믹과 감동 요소를 잘 살릴 수 있을까.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은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3일날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기생수 더 그레이가 4월 5일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요 기생수라는 원작을 만화책으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화책으로만 보고 일본에서 실사화됐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봤어요. 이 만화책에 대한 제 좋은 기억을 훼손시킬까봐 안 봤는데, 이 기생수 더 그레이가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연상호가 이런 거 잘 하니까, 지옥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저는 나쁘지 않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하니까 잘 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고편부터가 뭔가 불안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요 링크 걸어놓은 공식 예고편 요거 보면은 기생수의 더빙 그 목소리가 너무 짜쳐요. 너무 이상합니다. 처음에 1화 정도는 보기는 볼 것 같은데 과연 제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그런 컨텐츠이긴 하죠. 이번 주 극장 개봉작이랑 OTT 공개작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영화 뉴스 간단하게 전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의 생신 카페가 열렸다라고 하네요.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일 카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돌 본인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팬들끼리 카페 하나 대관해서 거기를 이제 아이돌 굿즈나 뭐 생일 축하한다라는 그런 데코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팬들끼리 자기들끼리 파티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그런 이벤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이돌뿐만 아니라 최민식 배우의 생신 카페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요새 최민식 배우가 식바오라고 해가지고 무대 인사에서 귀염뽀짝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인기를 실감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영화 관람료 부과금이 폐지가 되면서 티켓당 가격이 500원 정도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0원 내려가는 거 가지고 생색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500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영화 기금에서 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겼어요. 티켓 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영화 발전 기금 덕분에 비교적 저예산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될 수 있는 건데, 혹시 거기서 빼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에 기사를 봤더니 다행히 거기서 빼는 건 아니더라고요. 500원도 돈인데 그래 뭐 내려가는 게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깎아주는 건 깎아주는 거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했던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